네, 이번엔 뉴스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2030 세대들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 항목입니다. 2030 세대가 가치를 두고 있는 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첫 번째로 경제적 여건이 6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이 53.7%, 건강이 48.1%, 삶의 긍정적인 태도가 32.6%, 직업이 25.2% 이런 순서로 높게 나타났는데 교수님,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우물 안에 살고 있어서 한국에서 우리 이제 살고 있으니까 이거를 딱 결과를 보면 좀 그냥 당연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여건, 뭐 물질이나 돈 같은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물질이 부족할 때 가족이 도와주고, 그래도 내 몸이 건강해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지금 말씀하셨던 그리고 우리 서베이 결과를 통해 나왔던 항목들이 굉장히 뭐 맞다,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아마 자료 화면이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그 퓨 리서치 센터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싱크탱크이고, 거기에서 17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삶의 의미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공통된 서베이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다르구나. 내가 우물 안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다른 국가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기자님은? 네. 사실은 대부분의 국가가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직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친구나 가족 이렇게 응답한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2021년 서베이에서도 유일하게 경제적인 돈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7개국에서. 돈이 중요하고, 그때는 이제 청년만 조사한 게 아니라 전체 인구를 조사한 거니까 그때는 건강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가족이 중요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와 지금이 결과가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면은 왜 가족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돈이 목적인가 수단인가, 저는 이제 그 서베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왜 우리 사회는 다른 사회들과 달리 이렇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업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직업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혹시 직업이 별로 중요하게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직업도 돈 버는 수단으로서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조금 비관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느낌도 좀 사실 있었고, 사회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제 다른 국가들 서베이에서 보면 이제 친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는데, 우리 서베이에서는 친구의 중요성이 너무 낮게 나오고, 청년들이 별로 친구라든지 우리 사회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저는 이제 주로 비교를 많이 다른 국가 비교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현 모습을 좀 보여주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좀 여쭤보시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그럼 만약에 뭐 과거에 물론 우리나라는 좀 전쟁도 있었고 이제 또 빠른 어떤 성장을 위해서 여러 이제 성장 위주의 정책을 과거에는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과거에 설문조사를 했으면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과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의 역할이 사실은 저희가 서베이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1997년 저희가 경제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까지만 해도 가족 3대가 모여 사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고, 소위 제가 어려울 때 삼촌, 이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도와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였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확 줄어들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21세기가 접어들면서 그게 굉장히 빠르게 그런 현상들이 좀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멀리 가면 이거하고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거를 그 소득 분위별로 한번 나눠서도 한번 봤습니다. 이번 저희 서베이 결과를 그랬더니 고소득층일수록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이 물질적인 여건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이것도 이 내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조금 유의미하게 연결이 다 되네요. 이게 사실 저도 물론 과거에 설문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아마도 지금 뭐 1970년대, 뭐 80년대 이제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결과가 다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추측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많은 현상들 중에서 이제 왜 이런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인 안정 이런 금전적인 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높은 어떤 응답을 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최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어찌됐든 얼마 전에 있었던 설문조사고 2030 세대들 이들이 1970년대를 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경험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2020년, 21년에 자산 가격 폭등.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렇게 자산 가격이 크게 폭등을 하고 또 이후에 후행해서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또 자산 가격이 또 폭락을 하고 이 굉장히 높은 경제적인 변동성이고 이거를 경험하면서 이게 정말로 이게 이 사회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과연 이 돈을 벌어가지고서 저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막 약간 이런 걱정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지면서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믿음도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또 하락하면서 또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대출을 받았다가 또 갚지도 못하고 그게 굉장히 어렵고 또 전세 사기 문제도 있어서 전세금도 못 돌려받고 또 어떤 뭐 부동산 개발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PF 부실 이거 다 사실 이제 빌려서 못 갚는 문제고 다 이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최근에 경매에 나온 부동산 매물이 굉장히 증가한다 뭐 이런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경매 물건 자체도 사실 통계를 이렇게 집계한 이래 굉장히 최고점 작년 한 7월 8월경에 최정점을 기록했었고요. 그리고 뭐 대위 변제를 하고 있는 그 경우도 이제 가장 이렇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위 변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집주인이 못 갚으니까 허그가 이렇게 대신 갚아주는 그런 거니까요.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많이 현재는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설문조사가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런 변동성 자체가 좀 줄어드는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경제적 안정성이 지금 핵심 과제로 좀 보이는데요. 다음 설문조사는 제가 사실 교수님과 박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삶에 대한 만족도 평가입니다. 혹시 교수님과 박사님은 지금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만족하시는지? 저는 사실 좀 죄송한데요. 제가 사실 그래도 좀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보고 내일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면 제가 뭘 할까를 생각하면 저 너무 막막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적은 직장이다 보니까 우리 박사님께서도 삶의 변동성의 어떤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삶의 변동성이 이렇게 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삶의 만족도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투자하는 거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저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 사실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현재는 좀 삶의 만족이 좀 높은 편이에요. 이게 사실 그런데 제가 국토연구원에 오기 전에는 한국부동산원에 다녔었습니다. 네. 이제 계속 부동산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때는 주말 부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떨어져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세종시에 오게 되면서 합쳤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설문조사도 그렇고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와 계속 떨어져 지냈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같이 지내지 못하다가 같이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데 가족 역시도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for what?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뭘 위해서 진짜 돈이 목적이 되기는 쉽지 않긴 한데 근데 그게 지금 너무 필요하니까 아마 이제 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응답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두 분께 여쭤봤는데 우리 기자님은 삶의 만족도가 어떠십니까? 저는 방송하시느라 지금 너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시는 건 아닌지. 이게 계속 안정성에 대한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가족들이랑도 떨어져서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고요. 강아지들이랑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월세다 보니까 뭐 제 집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사실 아직 결혼에 대한 부분도 좀 저는 너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고요. 일도 뭐 제가 시작한 지가 오래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정규직이긴 하지만 좀 제 나름대로 좀 불안하거나 아직 또 이제 부서가 바뀐 지 얼마 안 되니까 또 되게 낯선 것도 있고 이런 변동성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엄청 만족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좀 저 같은 2030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결과를 보면 현재 삶에 만족한다가 21.1%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살고 있다는 28.2%, 삶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는 21.5%, 지역 공동체나 사회 문제 해결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13%로 거의 대부분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10점 척도인데요. 그러니까 1점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고 10점이 가장 좋은 상황인데 그 중에 8점에서 9점을 응답한 이제 그 우리 청년들을 여기에 퍼센트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뭐 그거는 뭐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의 시기가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직장에 가게 되면 주로 지시를 받는 입장이지 자기 자율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해서 하는 그 국가마다도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청년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문화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직장은 굉장히 위계적인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좌절감이라 그럴까요? 사실 이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굉장히 자유로워졌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현실에 나갔을 때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나 심지어 그 직장도 찾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조금 봤더니 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낫고요. 가장 안 좋은 층이 20대 후반. 아무래도 대학 졸업을 뭐 하고 아니면 이제 직장에 막 가거나 찾을 때 그때 좀 상황이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을 제가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 학술 문헌에 따르면 안정성하고 자율성하고 영향력 이 세 가지가 보통 그 적극적 시민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어떤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세 가지 요건이 뭐야라고 하면 일단 좀 안정적이고 내가 하는 일에 조금 자율적이고 내가
우리 사회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냈을 때 반영이 돼. 라고 할 때 이제 보통 적극적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적극적 시민은 이 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게 나왔다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되고요. 네. 특별히 제가 2018년에도 이런 유사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안정에 관해서 소득이 불안정하냐, 지난 1년 동안 소득이 불안정하냐, 직장이 불안정했냐, 혹은 일자리 구하기 어려웠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불안정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한 30~40%대였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50에서 6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우리 팬데믹 전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청년들의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론이 좀 가능한 네네. 결과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쉽게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가구 소득이 조금 높을수록 자기가 조금 더 삶의 만족도라든지 안정성이나 자율성이나 영향력이 다 수치가 좀 높아지고요. 가구 소득이 좀 낮은 거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이 네 가지 모든 척도에서 좀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것도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네, 저도 네. 짧게 저도 네네.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좀 약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응답자의 이제 척도 중에서 8점에서 9점이었나요? 8점에서 10점. 8점에서 10점 사이에 네. 응답하신 분들이 아닌 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분이 사실 이제 조금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분야의 연구를 안 해서 그렇긴 한데 그 응답자의 가령은 87%가 뭐 영향력이 좀 적게 느낀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78.5%는 뭐 현재 삶이 안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뭐 또 한 78.9% 이런 사람들은 좀 만족하지 않는다. 뭐 해석을 하자면은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뭐 좀 주체적이거나 자율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뭐 가령 71.8%.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2030 세대가. 네. 이게 우리가 앞으로 2030 세대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 지금 아직은 주축은 아니지만은 곧 10년, 20년 후면은 주축이 될 사람들인데 그쵸. 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교수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었던 적극적 시민 이런 얘기 저는 네. 이 용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결여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해소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위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 2030 세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가 78.8%, 없다 응답자가 21%로 있다가 60%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또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75.3%로 없다 응답자보다 50.6% 가까이 높게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주위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선 다르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6.8%, 없다고 답한 사람은 43.2%로 1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교수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 세 가지 말씀하셨던 세 가지 질문들을 네. 합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사회적 지지 체계가 있냐 없냐라고 평가를 보통 저희가 네네.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이 뭐라도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지 체계가 있는 사람, 이게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 체계가 없는 사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한 20% 정도 나온 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높고 낮은 거냐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갤럽 조사를 이것도 국가 비교 연구 네.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이 이 사회적 지지 체계 이 세 가지 질문에서 다 없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약 20%, 그러니까 네. 청년하고 성인들 다 포함해서 한 20%가 나와서 OECD 국가에서 가장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네. 유교주의 국가다 혹은 네, 뭐 그쵸. 공동체 그리고 그쵸. 가족주의 네. 막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다양한 관계, 국가는 나를 안 도와줘도 나의 다양한 관계나 네. 사회적 연결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인 국가였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최근에 나온 그 네. 연구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가장 떨어지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일단 좀 충격적인 부분이고 그게 바로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고독사라든지 네. 고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우리 지금 설문 결과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여전히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뭐 친척과의 관계들이 있을 나이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고 특별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큰 돈을 빌려야 할 때 사실 청년들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뭐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월세가 크게 필요하다든지 네. 보증금이 필요하다든지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 넘는다는 것은 이건 조금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원자화되어 가고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무슨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원자화. 이제 근데 이게 저도 이 설문 조사를 보면서 굉장히 이 좀 특이한 거는 이게 지금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좀 본인이 이렇게 물론 자신의 주관이죠. 네네. 이제 뭐 상대방이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회에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한 78%, 79% 수준은 된다. 이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난 이 정도는 있어. 인데 금전을 요구하는 순간에는 그 수준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게 사회적인 지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고는 있지만 금전 관계 부분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좀 이 조사를 통해서 좀 알게 됐고요. 네. 이게 진짜 이 사회적인 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특징 중에 그 설문조사 상에서 이렇게 본 것 중에 하나는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서는 네.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많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었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게 네. 어쩌면은 유복하게 커서 아니면은 혹은 이제 내가 조금은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하거나 내가 조금 더 많이 갖췄었을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조금 더 이렇게 믿어주고 어떤 교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가령 이제 우리가 교수님이랑 저랑 친해져서 네. 교수님 뭐 좀 빌려주십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반드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본인의 자신감이 좀 높아질 수 있겠죠. 자존감의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가령은 고졸자다라고 한다면은 빌려달라는 말을 쉽게 하기도 어렵고 네. 도와달라는 그렇죠. 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금전 관계에서는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조금은 더 내가 사회에서 내 스스로가 좀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학력이 그렇죠. 높다던가 뭐 소득이 네, 높다던가 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달리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그 어떤 읽었던 책 중에서 진짜 학력 수준이 좀 높고 가구 소득이 좀 높을수록 저희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관계나 네트워크가 훨씬 조금 좋다. 뭐 이런 연구들도 한번 좀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이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되네요. 네. 참 어떻게 들으면 되게 씁쓸한 부분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씁쓸한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4주간 교우관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3.3%로 높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가 51.7%, 소외되어 있다가 47.3% 순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절반 언저리로 나타났는데요.
2030 세대가 사실은 사회활동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장 활발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활발하지 않고 저조하게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건 네. 너무 충격적인 결과라서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이 조사가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쭉 있었다면은 제 주장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전 해석입니다. 네네. 이게 사실 이제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과 좀 분리돼서 이렇게 네. 생활하는 게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러네요. 방역이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는 또 이제 문제가 안 되지만 또 만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이제 2030 세대들은 이제 가령 대학에 가서 이제 수업을 2년 동안 가령 전문대를 네. 가신 분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 인터넷으로만 다 했다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분리돼서 사는 게 조금은 용인되고 익숙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후행해서 굉장히 물가가 고물가가 됐습니다. 네. 지금도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친구를 만나서 커피 한 잔이나 네. 밥을 먹거나 또 가령 술 한 잔 할 때 너무 금전적인 부담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사실 사람을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멀리 하게끔 하는 네.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뭐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네. 보니까요. 네. 이제 지난 학기 때 대학교 4학년인데 처음 발표를 해본대요. 그럴 정도로 이제 아니, 코로나 네. 기간 동안 계속 고립돼서 와. 비대면으로만 학습을 하다가 네.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게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도 별로 없고 네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교우관계 부족이 63%.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로부터 4주 동안의 상황이 고립됐다라고 하는 게 50%가 넘는 게 굉장히 사실 좀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위험한 수치죠.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사실 요즘에 정부에서도 이제 청년 고립을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다양한 대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최근에 청년 고립 연구를 했었는데 보통 고립됐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와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는 사람들 이거의 교집합을 저희가 고립된 사람이다라고 학술적으로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2019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한 3.1%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뉴스핌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한 3.6%가 나와서 조금 더 높게 나왔고 만약에 이제 비대면으로 연락하는 관계를 제외하고 대면으로만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 수치가 훨씬 좀 4.5%로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립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서 저희가 좀 보면은 역시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고립 인구가 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9.1%가 돼서 굉장히 저소득층에서의 고립의 수준이 청년 고립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네네. 드리면요. 그러니까 고립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은둔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로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이제 네네. 이슈인데 집 밖에 안 나가는 경우이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8050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8050 문제는 80대가 50대를 돌보는 문제입니다. 그 50대가 20대부터 히키코모리로 살다가 지금 5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80대 노 부모께서 연금으로 네.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이제 그게 이제 은둔의 문제가 굉장히 일본도 네. 심각한데 우리가 저희 이번 조사가 저는 좀 충격적인 게 너무 은둔의 비중이 높게 나왔어요.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은둔 청년이 한 2.4%로 나왔거든요. 네. 국가에서 조사한 네. 거에 따르면. 근데 이번에 저희 조사는 거의 20% 가까이 나왔습니다.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분들이 한 1.4%,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가 3.9%, 편의점 정도 외출한다가 7.4%, 그리고 취미 생활만을 위해서 외출한다가 8.1%. 보통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은둔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 합치면 이제 20%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봤더니 특히 무직인 청년들은 거의 진짜 집 밖에 안 나간다든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1월 달 그 방학 때라서 이제 네. 학생들도 조금 있기는 한데 이렇게 관계가 이제 말씀하셨지만 특히 팬데믹 이후로 아마 더 심해진 것 같고요. 그게 팬데믹은 끝났지만 그 생활의 패턴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은 생각보다 정부가 훨씬 더 좀 심각한 네. 그 이슈로 네. 보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진짜 은둔 청년에 대한 관리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정부에서 은둔 청년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요. 고립 은둔은 예전에 그 팬데믹 이전에는 주로 어르신들, 독거 노인분들 네. 이런 데서 더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어 왔고 청년의 고립 은둔 연구는 매우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최근에는 이제 막 조사를 막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마음 건강 서비스라든지 뭐 네. 이렇게 이제 막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아주 걸음마 단계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 수치가 지금 너무 만약에 저희 조사가 맞겠죠? 너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 걸음마 단계 정도의 스피드로는 이 대응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하여튼 굉장히 걱정이 좀 되고요. 이걸 보다 봤더니 저희 아이들이 방에서 잘 안 나오고 이러면 제가 갑자기 긴장되고 이런 것도 좀 혹시 우리 아이들도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참 저도 잠깐 백수였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혼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혼자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막 아프고 우울하고 이러면서 생각보다 고립이 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좀 정말 적절한 정책이 나와서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2030 세대에서 가장 관심을 크게 두고 있다고 한 돈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30 세대가 주로 하는 재테크로는 예금, 채권 등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게 31%였고요. 주식 및 파생상품이 30.5%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아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26.5%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이게 성별로 비교했을 땐 주식 및 파생상품과 디지털 코인처럼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들은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보다 좀 유의미하게 많이 투자하는 결과를 보였고요. 거꾸로 여성들은 예금, 채권 등 좀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아예 투자를 안 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따져봤을 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비중이 13.6%로 서울이나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가장 낮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그래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26.5%네요. 근데 이게 많이 하는 건지 적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2030 세대들이 이제 실제로 투자하는 그 패턴을 보면은 이제 예금, 채권 이쪽이 31%고 네. 주식 및 파생 상품이 거의 30.5%. 5%. 네, 근데 코인이 생각보다 적네요. 맞습니다. 이게 다행인 건가요? 아니면은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때 이제 한 2020년 경 보면은 제가 다녔었던 회사에 네.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풀렸었을 때는 어땠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특징적인 게 어찌됐든 코인이 좀 적고 이제 부동산이 이제 기타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부동산이 3.5%니까 굉장히 적네요. 이게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2030 세대들이 이제 사실 투자는 하고 싶어요.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투자를 할 그 월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월급이 많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이제 물려받는 게 많거나 아니면은 내가 저축해 놓은 게 많거나 네.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이제 가장 고가인 부동산 부분에서 이렇게 재테크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조사상에서는 적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2020년, 21년에는 만약에 조사를 했으면 요거보다는 좀 더 많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이거를 좀 사회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좀 그래요. 이게 제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좀 아티클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게 사실 2030 세대들이 그 좀 이렇게 이게 이 취지랑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대출에 굉장히 기반해서 내가 소득을 가진 게 없으니까 대출에 기반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저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에 올라타는 거거든요. 양의 방향이 올라타는 건데 사실 변동성은 양의 방향도 있지만 음의 방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리스크가 큰 만큼 사실 많이 벌 수 있지만 손실도 굉장히 커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2020년, 21년에 그 굉장히 투자 열풍이 불었었을 그 당시에 사실은 대출에 기반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투자를 했었던 분들은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 투자가 결국에는 그 이후에 더 원래의 가격보다 더 비싸진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지불할 사람이 없으면 이 게임이 끝납니다. 이게 폰지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이런 표현이 정말 조금 약간 오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좀 그런 폰지 게임, 폰지 사기성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국에는 이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이 위험이 이 실제로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미래 소득을 가지고 와서 현재 소비할 수 없는 걸 소비하는 그래서 결국 내 전생에 걸쳐 가지고서 소비를 평화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비 못했던 근데 이 빌려온 돈은 결국 갚아야 되죠. 그렇죠. 갚아야 되는데 이걸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사주지 않으면 이거 못 갚아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관련된 지표들 이런 것들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 10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관련해서 전세 사기 문제도 있고 뭐 지금 대위 변제 문제도 커지고 부실의 문제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2030 세대들이 지금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위험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결국 짊어져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2020년, 21년에 유행했던 말이 영끌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그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주식이 막 곤두박질을 한번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곤두박질을 쳤다가 그 다음에 가파르게 확 오르기 시작했던 네네. 그 시점에 사실 대부분의 훌륭한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셨을 텐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제 친구 같은 좀 약간 저나 제 친구처럼 이렇게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다 올라서 막 이렇게 되니까 야, 얘 주식이 좋대라고 해서 나중에 이게 뛰어든다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제 막 올랐는데 오히려 그때 다 오르고 나니까 그때 역시 부동산밖에 없구나라고 샀는데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만 근데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제 학생들을 포함해서 좀 많이 봤어서 이 문제를
그렇다고 뭐 개인이 투자한 것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심각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굉장히 하여튼 좀 심각하게 와닿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약간 제가 이렇게 TV라든지 책, 뭐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에 가면 마치 투자를 안 하면 바보인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TV를 틀면 뭐 누구는 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뭐 어떻게 투자해야 뭐 부자 될 수 있다, 부자 되는 뭐 아빠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약간 계속 뒤떨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그 사회적인 압력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도 좀 문제지는 않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세요? 저도 투자가 뭐 거의 요즘은 의무가 아니라 필수다. 지금처럼 이렇게 옛날같이 돈을 모아서는 절대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이 되는데 이게 참 투자 자체도 어렵고 리스크가 큰 것도 되게 많다 보니까 참 저희 세대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투자를 할 때 필수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실패를 실패의 결과물이 본인한테만 귀속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뭐 전세 사기 문제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결국에는 집주인들도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의도에 어찌 되었든 못 갚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책임이 자기한테만 귀속이 되면은 이제 그나마 조금 이게 괜찮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사회적인 파장까지 고려해야 된다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 이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저도 지금은 투자 뭐 코인 이런 거 아예 손에 뗐는데요. 그래도 한때 막 해외 코인 같은 게 또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또 되게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땐 또 친구랑 보면서 올해 안에 내 집 마련 가능하겠다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의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면 아까 조민교 기자가 주거 얘기를 할 때도 나왔지만 결혼이라는 게 좀 부모님의 경제력을 절감하는 큰 계기가 되는 게 씁쓸한 현실이죠. 이번 설문조사에서 내 집 마련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20년 이내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가 24.7%, 10년 이내가 22.6%, 영영 못 살 것 같음이 20.3%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참 저도 주변에서 뭐 부모 잘 만난 친구들은 벌써 뭐 집을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뭐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기도 하고 저희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보면 기혼자일수록 조금 더 내 집 마련의 시기가 좀 앞당겨진다든지 뭐 영영 못 살 것 같다나 살 생각 없음의 비중이 좀 낮고 비혼이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영영 못 살 것 같다라든지 살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약간 상호 연관이 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주택이나 주거에서 좀 배제된 분들이 아예 결혼까지 약간 이렇게 함께 옵션으로 이렇게 함께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도 좀 저는 살짝 들었던 설문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특히 서울 경기에서 뭐 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사실 좀 쉽지 않죠. 맞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찬스 없이는. 이게 말씀하세요. 격차에 대한 부분도 좀 심각한데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크다고 답한 사람이 80.8%를 차지했고요. 반면에 이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작다고 답한 사람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박사님 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 되게 충격적인 결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소득 격차를 저렇게 응답하신 분들은 내가 타인보다 이제 계층이 아래다라고 생각을 한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그러면 소득 격차를 이렇게 생각할 때 네. 그러면은 내가 이 소득 격차를 그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거든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월급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거. 네. 아니 세 가지인가요? 부모님한테 많이 물려받는.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거.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자산을 통한 증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부모님 통해서 이렇게 받는 경우는 소수죠. 그러니까 금수저죠. 모두가 물려받을 수 있는 돈이 많다면은 그걸 금수저라고 표현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월급은 이렇게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산 부분에 많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이렇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사실 2020년, 21년에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도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가 1986년부터 사실은 주택 통계를 이렇게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86년부터 보면 쭉 우상향해 왔어요. 쭉 우상향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우리가 이제 이 집을 이제 집에다가 뭐 이렇게 투자를 했었을 때는 계속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2020년, 21년에 영끌이 막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득 격차를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깨진 거예요. 최근에 2022년에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이 신화가 깨진 겁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거는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아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이게 결국에는 이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변동성에 기대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당하게 일해서 내가 좀 정당히 이렇게 맞습니다. 자산을 구축할 수 있고 네. 나도 격하게 공감하시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게 2030을 위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비싸요. 너무나 비싸요. 그리고 이렇게 80%가 넘는 사람이 격차를 느끼고 있다라는 게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자산에 의해 가지고서 발생한 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집값 오른다더라 해서 우르르 가가지고 막 집 사고 이런 거 없고 이제 집 때문에 뭐 제가 그런 연구를 합니다만은 집값과 출산율이 뭐 어떤 관계다 이런 기사가 안 나오는 세상 그게 되게 바람직하죠. 선행돼야 될 거는 자산 가격이 변동성이 낮아지는 거 이게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청년 우리 몇 명에게 좀 들었던 이야기인데 똑같이 자랐고 똑같이 공부했고 비슷한 대학에 가서 졸업을 했는데 나는 지금 월세 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계속 뛰어다니는데 저 친구는 서울의 어떤 아파트에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쭉 굉장히 비슷한 쟤와 나는 정말 가까운 친구고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집이라고 하는 문턱에서 내가 도저히 넘지 못하는 벽을 저 친구는 넘었구나 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굉장히 격차를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친구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청년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은 굉장히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한번 코인이나 뭐 이런 걸 하면 24시간 얘를 봐야 한대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그 해외 하실 때 밤에도 보고 잠 못 잡니다. 잠도 못 자고 이거를 계속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만약에 뭐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만약에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청년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쏟아도 그거를 잘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만약에 코인이나 이런 것밖에 자기의 어떤 계층 상승의 도구가 없다라고 청년들이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 청년들이 진짜
이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기술도 필요하고 산업도 필요하고 혹은 때로는 공직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걱정 정도는 국가가 조금 맞춰줘야 그래야 자기가 해야 할 20대 때 해야 할 일들, 30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자기가 그 직업에서 의미를 찾고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조금씩 저축을 하고 아니면 어떠한 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델, 자기가 원했던 어떤 이상적인 30대 혹은 40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을 전혀 지금 마련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80%가 이거 너무 심각하다라고 아마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비교와 경쟁 문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이게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저도 설문조사를 보니까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까 뭐 코인을 통한 뭐 계층 상승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자기가 계층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많더라고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한국 사회를 10개의 계층으로 나눴을 때 부모 세대, 본인, 자녀 세대가 각각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한국 사회의 계층과 관련해서 나와 내 자녀 세대를 비교할 때 내 자녀 세대가 앞으로 속할 계층이 높다는 응답자가 14.9%, 부모님이 내 나이대 속한 계층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가 9.4%, 현재 자신이 속한 계층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가 7.4%로 가장 낮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것도 8, 9, 10점을 모으는 거군요. 네네. 야, 이게 앞서서도 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반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현재 자신이 속한 계층이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요? 7.8%면은? 그러니까 8.9점, 10점에 자신이 그러니까 8.9점, 10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높은 계층이죠. 그러니까 상위 계층에 자신이 속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8%. 그러면은 나머지 92.2%인가? 이 정도 되는 수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낮거나 아니면 중산층 정도에 속해 있다라고 아마 응답을 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설문조사랑 굉장히 비슷한 그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도 자기 자녀는 앞으로 이제 조금은 더 좋은 계층에 있을 거다라고 말한 건 약 한 2배 정도 이렇게 되지만은 자녀를 안 낳을 수도 있어서 저렇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출산이지. 네. 맞습니다. 이게 상상 속의 자녀. 네. 이게 정말로 글쎄 저는 이게 지금 바로 해석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세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이 지금 현재 안정적이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지표라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어렵네요, 이 숫자가 저는. 네.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계층에 속할 가능성을 좀 더 낮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이 질문들을 이제 다른 서베이에서도 좀 하는데 그 서베이에서 보면 대체로 자녀에 대한 건 조금 더 낙관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자녀는 조금 더 나을 거야 라고 이게 아마 이걸 wishful thinking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보단 낫겠지 라고 하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이제 현재 자신이 속한 계층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도 뭐 종종 나옵니다만 서울대나 의대에 간 학생들 10명 중에 몇 명이 강남 3구에 사시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울대나 의대에 간 그 전체 학생들의 10명 중에 2명이 강남 3구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남 3구는 우리나라를 전체로 보면 굉장히 조그만 지역인데 그 5명 중에 1명 거기 그 서울대 의대 지금 누구나 가려고 하는 거기를 사실은 그 5명 중에 1명이 강남 3구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많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접하고 이러면 상대적인 박탈감, 내가 사는 곳
이곳은 내가 빨리 떠나야 돼. 서울에 가야 돼. 서울에 한번 진입을 하면 강남 상부에 진입을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동성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네. 최근에는 이제 고시나 뭐 로스쿨, 법전원 같은데 이렇게 가는 친구들을 봐도 그래도 고시나 법전원에 가려면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의 서포트를 상당히 받아야 사실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이런 그 부모의 배경 이런 것들이 지금 주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지금 안 좋거나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현재 자신이 속한 계층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은 네. 아마 여기에서 좀 출발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 문제 심각한데 사교육 문제는 언제 뭐 아마 뉴스팀에서 나라를 한번 잡아서 좀 네. 방송을 좀 네. 해주시겠죠, 그렇죠? 네. 한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2030 세대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 사회에서 내가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6.3%고요. 10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는 33.2%,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양호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8.3% 순으로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많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나타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참 계속 이게 암울한 결과만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주로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자이긴 한데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사회가 사실은 앞서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미래를 사실 낙관적으로 이렇게 예상 못하는 거는 사실 변동성이 커진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앞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큰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일을 예측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이렇게 구하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셋집을 구할지 월세집을 구할지 하다가 불안해서 맞습니다. 점유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네. 갔다고 했잖아요.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우리 당장 2년 후도 이렇게 불안한데 이거 지금 단기적인 어떤 예상 자체도 이렇게 불안한데 우리의 미래, 10년 후 미래 이거는 굉장히 예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논리로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저런 논리로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가령 뭐 부동산으로 하면 집값 오릅니다. 확실합니다. 집값 떨어집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져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전세값이 계속 오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이 싸니까 지금 전세 들어가야 돼 라는 마음을 먹고 들어가실 수 있겠냐는 거죠.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1년, 2년 후도 그런데 지금 앞으로 10년 후? 10년 후는 우리가 10년 후를 예상할 수 있는 거는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한 4, 50년 후까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인구 문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출산을 하지 않고 나면은 나중에 50년 후에 인구가 어떻게 됐다. 거의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10년 후에 뭐 부동산 시장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측 가능성이 너무 낮아져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변동성 자체가 조금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책을 연구하면서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과 제도의 역할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정책하고 제도는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 같은 거라 게임의 규칙이 매번 바뀌면 힘들잖아요.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제도와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서 이대로 이 게임의 규칙대로 해서 잘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삶이 더 나아질 거야.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주기에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사실 저는 정책이나 정부의 잘못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자동화라든지 AI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맞습니다. 사회경제적 갈등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봤더니 어떤 북한의 어떤 도발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또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사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년 후를 예측하는 지금 저렇게 낮게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불안정성, 그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청년들의 반응이 네.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저는 당장 6개월 뒤에도 제 경제 상황이 어떨지 또 제가 뭐 이 집에 계속 살고 있을지 뭐 일단 재계약은 했지만 뭐 아무것도 지금 예측이 좀 네. 하기 힘든데요. 그렇다면 좀 청년들한테 있어서 이런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어려운. 조금 많이 나왔던 건데 네. 민규 선배도 결혼 때 가장 고민됐었던 부분이고 저도 이제 이사 고민할 때 했었던 내 집 마련. 네. 네, 아. 이거를 청년들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는데요. 주거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의견이 72.3%나 차지했고요. 소득, 자산에 대한 불평등도 70.5%, 그리고 국내외 경제 상황의 악화 69.9%, 이렇게 모두 전체적으로 한 70% 언저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요. 이게 일단은 주거의 불안정성. 이 말은 비싸다. 그리고 못 돌려받을 것 같다. 그쵸. 근데 이제 일단은 비싼데 못 돌려받을 것 같다.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최악인데요. 네. 두 비싼데. 개가 동시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데 이제 그 집을 수요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주로 대출을 제가 모아서 10억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대출을 받아서 한다면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해도 너무 비싸져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세 월세를 하려고 해도 전세값이 또 너무 비싸고 네. 또 월세는 갑자기 전세가 불안하니까 월세로 수요가 좀 이동을 그 했어요. 월세값도 같이 오르죠. 올랐어요. 네, 저도.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2030 세대들이 지금 뭐 가령 월세를 수요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불안한 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은 이제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 또 소득이 둘이 합쳐버리면 또 넘어버려요. 이게 되게 뭔가 제도적으로 네. 뭔가 나만 불리한 것 같고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거의 불안정성과 관련해서 지금 가져온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제 매달 그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라고 하는 네. 이제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이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요 통계에서 이제 작년 그 2023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이제 여기가 서울이니까 네. 서울에 그 평균 그러니까 이제 소득 대비 그 주택 가격의 배율인 PIR이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표한 통계를 봤더니 평균적인 3분위 사람이 한 3분위 정도 되는 주택을 이렇게 사는데 내가 월급을 받아서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 얼마나 걸리느냐에 네. 대한 걸 조사한 결과가 한 10년하고 10년. 한 10.3년 정도로 아.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아. 한 푼도 쓰지 않고. 사실상 불가능한. 네. 이게 너무 심각한 건데 그런데 2030 세대들은 실제로 지금 이 평균 소득보다 소득이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 통계에서 보면은 가령 1분이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1분이면은 근데 내가 수요하고 싶은 집이 아까 강남 3구에 그 5분이 최상급지다라고 했었을 때는 76.4입니다. 76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네. 쓰지도 않고 그렇죠. 해야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와.
이게 사실은 이게 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거는 이제 단적으로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너무 애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 되면은 희망을 갖고 막 그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절대적인 소득이 높아져요. 그리고 보세요. 가구 소득이 1분위가 아니 5분위가 됐다라고 하고 그랬을 때 최상급지인 5분위의 평균 주택을 또 수요하는데 13.6년이 걸립니다. 아, 네. 이 역시도 너무 비쌉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 주거 문제, 주거의 불안정성 문제는 절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비싸다라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너무 이렇게 높아진 그런 가격을 그럼 어떻게 이렇게 뭐 가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빌려줘서 이 비싼 집을 수요하게끔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져서 이제 쉽게 주택을 수요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뭐 이게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이상적으로 볼 때는 가격이 좀 떨어져서 많이 수요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저희가 앞에 한 이야기와 지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좀 합쳐보면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6억에서 7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1분위인데 5분위 정도 혹은 심지어 3분위 정도에 되는 주택을 구매를 하려고 하면 27년 동안을 그냥 온전히 내 소득을 다 모아야 27년 동안 모아야 살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아이 하나 키우는데 6억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처럼 아이 셋이면 18억에서 2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걸 하면서 주택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는데 네. 그러면은 왜 자꾸 정부는 우리한테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청년들이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당연히 저는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황이 이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정책을 많이 강하게 펼친다든지 뭐 증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소득 불평등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너무 약하다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청년주택이나 신혼 네. 그 이제 국가에서 분양하는 이런 데 이제 들어간 그 청년들 좀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네. 그 신혼부부가 한번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이를 안 낳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왜 안 낳을 거냐라고 여기 이렇게 집도 이제 마련이 됐는데 그러냐라고 했더니 집이 사실은 너무 작아서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나가야 되는데 아. 아이를 데리고 조금 더 아이를 키울 만한 조금 더 큰 집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살려면 자기의 꿈을 이 집에 맞춰서 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이 돼야 사실은 사다리잖아요. 네네. 청년이 20, 30년 내내 청년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가면 이제 중년도 되고 장년도 되고 노인이 되면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제 계속 변화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청년에 대한 주택만 많이 공급하고 뭐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만 많이 공급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넘사벽 이 그렇죠. 상황에서는 사실은 꿈을 꾸기가 여기 우리가 코리아 유스 드림 지금 네. 방송인데 사실은 청년들이 꿈꾸기는 불가능하다.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했었던 저출산 연구에서도 네. 이제 자녀 수에 맞춰서 실제로 저는 그래서 공급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핵심은 네. 저렴 주택을 많이 공급하자라는 네네. 게 아, 핵심인데 네. 우리 청년들 혹은 자녀 수가 이렇게 늘어난다. 한 명에서 가령 전혀 출산을 하지 않았다가 한 명을 출산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출산율이 0.7 몇 명입니다. 파격적으로 해줘도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명에서 두 명이 됐다라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거 면적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 그리고 사실 제가 작년에 했었던 세금 연구에서는 집을 구매하는데 뭐가 가장 큰 문제였냐 했는데 취득세 모르시죠?
혹시 집을 매입을 안 해보셔서 그쵸.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네, 뭔 취득세. 이야기죠. 이게 하면은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뭐 1%에서 뭐 8%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집값이 그만큼 가산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령은 출산 가구한테는 과감하게 취득세 면제해줘라 이런 정책들을 네, 사실은 네, 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생애 주기에 맞춰서 네. 그래서 이제 자녀 수에 맞춰서 이러한 정책들은 좀 맞춤형으로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저 들으면서 한숨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그래도 이 희망적인 네. 정책도 말씀을 그렇죠. 하셨으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좋은 정책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천천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될까요? 이 사회를 좀 잘 보신 네. 다음에 네. 그 이제 타이밍에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스타가 되시는 것도 네, 잘 봐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과학기술, 아까 말씀하신 과학기술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미래 일자리와 떼어낼 수 없는 게 IT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요. 친화적인 세대답게 과학기술과 일상생활에 대해 내가 원하면 새로운 과학기술 제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가 70.7%로 좀 높은 수준으로 차지했고요. 반면에 과학기술 분야 자체에 대해 이해하기 복잡하고 어렵다고 답한 비율도 66.3%로 높았습니다. 이게 되게 과학기술 활용과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상반 되게 나왔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이제 다음 시간이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쓰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새로운 제품을 어떤 걸로 상상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뭐 새로운 어떤 뭐 전화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제품들을 활용하는 네. 부분들은 좀 높지만 여전히 이게 조금 더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직업이나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뭐 최근에 유행하는 슬랙이나 노트나 뭐 이제 그런 다양한 뭐 앱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챗 GPT나 이런 것들 유료 구매자도 사실 한국에 굉장히 적다라고 네네. 이야기 나온 바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두 개가 활용하고 있다도 높지만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도 높은 것을 저희 조금 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이것은 좀 다른 내용들을 좀 덧붙여서 저희가 나중에 좀 한번 추적을 좀 해봐야 되는 중요한 정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게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분명히 저는 교수님께서 슬랙 노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처음 사실 이게 저도 조금 낯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업무를 효율화하는 툴들이나 AI 관련된 툴들 네. 뭐 리튼 뭐 요즘에 하여튼 그런 툴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아는 학생과 그런 거를 못 쓰는 학생들은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이게 이제는 그런 정보에 따라서 네. 같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같은 학생인데도 이거에 관심이 없고 이거 복잡하고 어렵다 안 쓸래라고 한 학생과 적극적으로 쓰면서 예를 들어서 뭐 PPT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료 서칭 이런 거를 다 그걸 도움받아서 하는 네. 학생들 사이에는 격차가 너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이게 두려움은 있어 보이는데 네. 그런데 충분히 경험하면서 적응할 수 있다. 네. 자신감. 네,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걸 보면은 네.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지금 주변에 아마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시면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새로운 제품에 대한 거리낌은 확실히 좀 적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낯설어하고 어려워하고 근데 이 설문조사 그대로 좀 제 주변도 비슷하게 그렇게 연애도 해야 되고 집값도 걱정해야 되고 코인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과학기술 언제, 앱들도 네. 적응해야 되고 언제 이거 과학기술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데요 청년들이. 네. 너무 예. 과학기술로 빨리 몸이 2개가 되는 날이 오면
세 개도 좋고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분신술이 와야 네. 되겠군요. 한 명은 기사 쓰고, 한 명은 연애하고, 한 명은 투자 잘해서 돈 벌고. 네. 네, 이제 뭐 또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이제 일자리 영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4차 산업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우리 사회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77.8%로 높게 나왔고요. 다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사회가 도래했을 때 나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고 본 응답자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도 각각 70%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게 네, 그렇죠. 나왔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 기술이 발전하면 국가가 조금 더 부강해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개인으로 생각하면 소비자와 노동자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로 생각을 하면 기술이 막 발전하면 뭐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도 이렇게 누르면 막 걔가 시동이 걸리고 바깥에서 막 이렇게 주차도 혼자서 알아서 하고 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내 삶이 좋아질 거야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맞는데 그런데 내 일자리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면 약간 또 암담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 지금 자료화면에 이제 나오는 것은 골드만삭스의 이제 보고서고요. 2023년에 나온 거고 챗 GPT를 만들었던 오픈 AI에서도 그리고 최근에는 IMF에서도 이 AI가 우리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부분의 보고서를 보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면 이제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모라백의 역설이 뭐냐면 나한테 쉬운 거는 기계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여기 있는 컴퓨터를 우리 기자님 앞으로 옮겨 놓는 일은 저한테 너무 쉬운 일인데 네. 아직까지 기계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근데 반면에 저한테 엄청 어려운 일, 막 네. 수학 계산을 하고 막 연산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짜고 막 이건 저한테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기계한테는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어떤 일자리가 AI나 자동화에 노출되는지를 보면 안타깝게도 좋은 일자리일수록 더 AI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설 노동자라든지 돌봄을 제공한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노동이지만 네네. 상대적으로 이런 노동들은 AI가 대체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렇게 보면은 미래의 일자리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뭐 소위 화이트 칼러 네네. 직장에서 일하는 이런 일자리들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심지어 이제 이과 최근에 나온 IMF 글에서는 이과생들도 안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들을 더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진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이건 우리가 나중에도 한번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이런 불확실성이 앞에 이제 이야기했던 불확실성과 연결돼서 좀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조금 예측을 해볼 때 사실 우리 미래는 사실 어떻게 예측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세상은 사실 인구는 확실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회에서 이제 수요할 수 있는 수요자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했었을 때는 사실은 경제가 수요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을 할 유인이 또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 성장론 이런 거에 기반해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이야기가 지금 뭐 저출산 문제와도 연계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한 가지 우리가 그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거를 점프시킬 수 있는 게 실제로 이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의 발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70.1% 이런 식으로 나타났잖아요. 사실 저 수치가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러니까 지금 R&D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많이 개발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요.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 이 모라백의 역사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상치 못했었던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겼을 거예요. 가령 아주 100년 전에는 이런 유튜브 방송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예상했었을 때는 이제 이런 직업이 없어질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네. 또 새로운 분야가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시각에서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더 마음을 열고 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멘트로. 네. 방금 박사님께서 마무리의 문을 조금 열어주셨는데요. 네, 어느덧 이제 영상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참 오늘 나온 단어들 중에 저는 변동성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불확실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2030 세대들과 정부 각각 한마디씩 크게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그 변동성,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는 제도의 역할,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는 소득 격차를 너무 크게 느끼고 청년들에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일들을 지금 신경을 쓰고 해야 되거든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청년 세대들에게 좀 자원을 더 연결해주고 안정된 제도를 만드는 역할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방송을 하면서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져 있어요. 네. 예측을 할 때 예측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었을 때 사실 정보의 홍수 속에 있어요.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아요. 결국 내가 그걸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 2030 세대들은 지금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는지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DSR 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제 제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도한 어떤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었던 과도한 유동성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부동산을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데 비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에 이렇게 높은 변동성에 비딩하는 이러한 투자는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은 예측 가능한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030 세대의 행복, 미래 불평등, 과학 기술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교수님, 박사님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2월 7일 수요일에는 직업과 창업, 청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